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밤샘 폭풍 야근하다가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글을 보고 머리 쉴 겸 써요. 반반 결혼하면서 누구 하나만 힘들지 않은 결혼 생활 하려면 여자도 남자도 단단히 각오하고 시작해야 해요. 결혼 5년 차고 아이는 없고 반반 결혼한 맞벌이 부부예요. 동갑내기 결혼인데 직장 생활은 제가 5년 더 빨라 호봉 따지고 나니 연봉은 제가 약간 높아요. 능력은 엇비슷한데 반반 결혼 시작부터 어려웠어요. 둘이 모아놓은 돈만으로는 서울에서 대출 안 끼고 전세 구하기도 어려웠고 시부모님은 시댁 가전제품까지 제 돈으로 바꿔주길 바랬으니까요. 신랑은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가 대출받을 거니까 제 돈 일부는 전세에 보태고 혼수 빵빵하게 하고 시댁의 에어컨과 김치냉장고 정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은 자기가 구해오는 거니 시부모님 나이 들면 제가 모셔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전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왜 나는 감가상각 들어가는 혼수 마련하고 너는 집에 돈을 넣냐? 대출금은 공동으로 갚는 건데 그게 왜 네가 집을 해오는 거냐? 넌 우리 부모님 집 에어컨과 김치냉장고 바꿔주냐? 넌 우리 부모님 나이 들면 네가 모시고 살면서 아침 저녁 다 수발 들 거냐? 밥솥 버튼 누르는 거 말고 네가 우리 부모님 입만 맞게 나물이라도 묻힐 수 있냐라며 결혼 전에 엄청 싸웠지만 여차저차 합의가 돼서 양가 부모님 가전은 안 바꿔드리는 걸로 하고 모은 돈은 합쳐서 대출받아 30평대 아파트 전세 구하고 혼수 반반 채워넣는 걸로 했어요. 참고로 시댁하고도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 힘들었어요. 평생 아들 전화 일주일에 2번 받으면 많이 받던 시부모님, 일하는 며느리 전화는 매일같이 하세요. 근무 시간은 제가 더 긴데도 집에 들어가면 신랑 소파에 앉아 리모컨 돌리면서 제가 해주는 밥 기다립니다. 아침에 화장하고 나오느라 준비 시간은 더 긴데 신랑 아침 차려주느라 신랑보다 1시간은 더 일찍 일어났어요. 주말에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면 신랑은 옆에서 미적미적 쓰레기 버리고 안 해주면 나는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고 시부모님이 눈치 줍니다. 제일 화가 났던 건 명절이에요. 저도 저희 집 귀한 딸이고 평생 명절에는 엄마 아빠랑 오손도손 앉아서 엄마는 나물 무치고 아빠는 튀김 튀기고 저는 옆에서 튀김에 튀김옷 입히고 그러고 살았어요. 명절에 남동생도 저도 손님 오면 같이 상차려 나가고 같이 웃으면서 명절 보내곤 했어요. 분명히 평등하게 결혼했는데 저는 명절에 저희 부모님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시댁 가서 시어머니 대신 주방에 들어앉아 나물 무치고 생선 굽고 손님 오면 과일 깎아내고 매번 명절에 허리를 못 폈어요. 신랑은 부추 다듬다가 시어머니가 주방 들어와서 째려보면 슬그머니 나가서 소파에 앉아있고 침대에 누워있고 똑같이 결혼했는데 나는 명절에 더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시아버지 생신 때도 저희 집은 생일에 누구 한 사람 힘들면 안 된다고 나가서 외식했거든요. 엄마 생신 때는 아빠가 직접 미역국 끓여주고 그럼 제가 케이크 굽고 남동생은 고기 구웠어요. 결혼 후 엄마 생신에는 분위기 익숙치 않은 신랑이 힘들 거라고 외식했어요. 신랑이랑 반반 각출해서 와인 한 병에 화장품 세트 사드렸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전날 전화해서는 너 내일 시아버지 생신인 거 아냐? 내일 아침에 와서 잡채하고 미역국 끓이고 밥 해서 아버지 갖다 줘라 라며 뚝 끊었어요. 미련하게 첫 생신에는 가서 미역국도 끓이고 밥 해서 아침 차려드렸죠. 신랑이 저녁에 와서 돈 몇십 넣어서 용돈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넌 뭐 없냐는 눈치를 줬어요.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고 생각했던 건 시아버지 혈관 문제로 쓰러지셨을 때예요. 그 전에 저희 엄마도 무릎이 나가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어요.
신랑은 퇴근 후 얼굴 비추고 과일 바구니 사다 주고 몸 어디 아프시냐가 끝이었어요. 말동무라도 해줬으니 사위도리는 다 한 거죠. 근데 시아버지 쓰러졌을 때는 저 새벽같이 일어나서 죽 끓여서 싸서 갖다 드리고 퇴근하면 밤샘 간호하고 시어머니는 할 일 당연히 하는 거다라는데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다가 어느 순간 이성이 딱 끊겼어요. 결혼은 서로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건데 결혼하고 나서는 전 오히려 정말 너무 힘들어졌고 신랑은 오히려 몸 편해져 시부모님 돌봐줄 사람 생겨서 마음 편해져.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신랑 앉혀놓고 너랑 나랑 반반 결혼했다. 나는 그만큼 대우받길 원한다. 그러니 나도 네가 하는 만큼만 하겠다. 신랑은 처음에 당연한 거 아니냐고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다음번 시댁 방문일에 난리가 났죠. 신랑이 저희 집에서 했던 것처럼 주방에 안 들어가고 딱 앉아서 시아버지 말동무 노릇만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상 내가라고 하시는데 신랑더러 갖고 오라 하니 시어머니 심기 불편하시고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앉아있으니 다음날 신랑한테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신랑도 말 전하면서 난리가 났고 저는 네가 한 만큼 한 거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 먼저 가고 우리 집 전 부치고 우리 집 차례 지내겠다고 난리가 나고 근 2달을 싸웠어요. 너 같은 여자 본 적도 없다.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하냐. 나이 많으신 분들 네가 맞춰야지 어떡하냐. 너랑 이혼하고 내조 잘하는 여자 만나겠다. 라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어요. 문제가 정리된 건 제가 살고 있던 집에 지분 빼겠다고 매매 알아보겠다 선포했을 때예요. 나는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고 반반 결혼했으니 평등하게 살아보려 결혼한 거다. 얘기를 해도 안 먹히니 네가 말하는 결혼이란 게 어떤 건지 보라고 견적을 딱 냈어요. 집에서 내 돈, 내 명의 대출금 빼면 도저히 서울에서 30평대 전세는 못 구하고 다세대 주택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제가 일을 관두면 시부모님 용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고요. 네가 살자는 대로 살면 나는 우리 부모님 노후 못 모시니 원래 결혼 자금으로 들어왔던 돈 전부 우리 부모님께 주고 시부모님 봉양에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네가 이 돈으로 순종적이고 돈 없는 여자 만나면 생활 수준이 유지되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계산적이라고 난리였는데 대답하지 않고 시간을 줬더니 신랑도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는 전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개선이 됐어요. 물론 계속 잔소리하면서 신랑 행동 바꿔나간 탓도 크지만요. 그래도 잔소리를 듣게 됐다는 게 전하고는 너무 다르죠. 명절에 우리 집 먼저 가고 하는 건 아무래도 어렵지만 명절 끝나고 오면 와이프 고생했다고 이틀간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해줘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눈치 주고 해도 신랑은 같이 음식하고 상 차리고 다 해요. 그거 보기 싫다고 요즘은 시어머니가 혼자 다 하시긴 하지만요. 누가 알아볼까봐 가정은 생략하고 이렇게 써놓으니 쉬운 것 같죠? 신랑이 생각이 바뀐 후에도 거의 몇 년을 잔소리하면서 붙어 다닌 것 같아요. 신랑도 각오하고 잔소리 들어주고 바꾸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애기 계획 중인데 신랑더러 네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나도 출산휴가 후 바로 복귀하겠다고 딱 잘랐습니다. 네 돈 받아먹으면서 집에서 애 보기 싫고 너는 경력 단절 안 되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는데 왜 난 안 되냐. 대신에 시어머니 고생시키기도 싫고 우리 엄마도 고생시키기도 싫으니 베이비시터 붙일 거다. 싫으면 너도 육아휴직 쓰면서 나에게 육아휴직을 권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보수적인 분들은 너 독하다고 남편이 불쌍하다고 뭐라 할 거고 김치년이니 뭐니 욕하시겠죠. 보수적인 분들 결혼과는 저도 이해해요. 시부모님 봉양하고 남편 말 적당히 들어주면서 오손도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건 처음부터 반반 결혼이라는 전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반반 결혼으로 시작했고 이건 서로 혼자만 힘들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한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현분들 사고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반반 결혼 안 한다고 욕하시던 여현분들, 그 손가락으로 똑같이 저더러 독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보수적 결혼관 가지신 분들께 반반 결혼 강권하시는 것도 엄청 독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친이 반반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남자분들도 이기적인 마음 먹지 말고 우리 신랑이 해주는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한다고 단단히 각오하셔야 해요. 그게 싫으면 반반 결혼 포기하셔야죠. 반반 결혼은 여자만큼이나 남자도 각오 단단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폭풍 야근 중에 넋두리가 너무 길어졌네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죠. 근데 본인은 전통의 단물 빨아먹으려 하면서 아내 될 사람은 현대식으로 결혼 비용 내길 바라지 않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보통 아내 될 사람이 전통의 단물 빨아먹으면서 결혼은 반반하려 한다면 무개념 김치녀로 욕을 많이 먹으니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추가. 전쟁이 벌어졌네요. 무조건 반반 결혼해야 한다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일부 여현분들이나 꼬아서 보시는 분들 때문에 순조롭게 연애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사 칼로 자르듯이 반반 쉽게 나뉘지 않아요. 신랑하고 저는 운 좋게 결혼 무렵 주머니 사정이 비슷했지만요. 여자가 모은 돈이 적다면 결혼할 때 남자가 결혼 비용을 더 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간적 여유가 더 있는 사람이 여자라면 여자가 양가 부모님 더 챙겨드리는 게 맞겠죠. 사정이 있으면 누구 한 사람이 더 부담하는 게 맞다와 땡땡은 당연히 여자 몫, 땡땡은 당연히 남자 몫이라는 마인드는 달라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땡땡은 당연히 여자 몫이라는 게 한국 기혼 여성들에겐 참 많아요. 사정이 있으면 일하는 거에서 사정이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 여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라는 사정, 부인이라는 사정이 돼버려서요.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도 내가 시간이 신랑보다 많아서 차려드리는 거랑 며느리니까 차려드리는 건 다르죠. 부엌 일은 여자가 요리를 더 잘하니까 부인이, 시어머니가 신랑 집안일 하는 거 싫어하니까 어른 신경 쓰이지 않게 시댁에서 주방일은 며느리가,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니까 부인이, 여자가 요리를 더 잘하니까 시부모 생신상은 며느리가, 남자는 요리를 못하니까 장인 장모 생신에는 외식 아니면 부인이 생신상, 명절에는 전부 치는 건 며느리 목, 사위는 운전만. 어느 분 말씀 보고 엄청 웃었는데 결혼하신 분은 잘 알죠. 시댁 가서 신랑이 주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님 아무 말씀은 안 해도 표정이 썩어 있어요. 집 구하는 건 당연히 남자 몫, 돈 벌어오는 건 당연히 남자 몫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집안일은 반반 나눠 해야 한다는 여자들까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문제죠. 사이다라는 말씀들은 민망해요. 사생활 이런 공개된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처음이고 누구 알아볼까봐 많이 생략했는데 갑갑한 글이라고 얘기해주신 분들은 핵심을 보셨어요. 5년 엄청 싸웠고 아직 엄청 진행 중이고 기약이 없어요. 멋있는 거 아니니 미혼분들은 다른 분들 조언 찾아보세요. 명절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지만 어버이날, 신년처럼 특별한 날에 당연히 시댁 방문해야 한다는 시부모님 때문에 매년 전쟁이에요. 시댁 갈 때도 있고 친정 가는 바람에 시어머니 한 달간 삐치실 때도 있고 신년에 신랑이랑 오붓하게 보낸다고 불벼락 떨어진 적도 있고 애기 계획은 있지만 육아 문제가 합의 안 돼서 임신 전 검사에 주사만 이거저거 맞고 아직 피임 중이에요. 육아 휴직하면 나 노는 줄 알고 시어머니가 자꾸 부를 텐데 그거 싫다. 신랑은 그래도 시간적 여유 있지 않겠냐고 하길래
그래서 그럼 육아휴직 먼저 쓰면서 우리 집 왔다 갔다 한번 해봐라. 애는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고 아빠도 키워야 한다. 너도 육아휴직 써라. 그러면 회사에서 싫어하고 어쩌고 해서 나도 육아휴직 쓰는 거 회사에서 싫어하니 베이비시터 쓰겠다 라고 했더니 애는 부모가 키워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왜 결혼했냐고 하시는 분들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조건 맞춰 맞선 보고 하는 결혼이 아닌 이상 가정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트러블 없이 살 수 있나요? 결혼 전 합의됐던 가치관에 따라 서로 행동 맞춰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싸우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한 거고요. 신랑이랑은 오래 연애했고 그렇게 가부장적이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연애하면서 데이트 비용은 서로 거의 반반 했는데 다들 그렇지만 더치페이가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당연하게 그냥 한 거죠. 신랑이 취직 못해 돈 없을 땐 제가 더 내기도 하고 갑자기 목돈 빠져나갈 일이 있어 빠듯해지면 신랑도 더 내고요. 아침에 댓글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미혼이신 분들께 힌트가 되려나요? 아침밥 차려주는 부인이 TV에 나오더라. 누구누구 여자친구는 놀러가면서 도시락 싸왔더라. 너도 싸우면 안 될까? 나도 여자친구 손으로 만든 도시락 먹고 싶어. 같은 얘기 가끔 했고 연애 중에 신랑 자취방 놀러 가면 무조건 외식, 우리 집 놀러 오면 이거저거 만들어 달라 징징댔던 것 정도 있었는데 크게 문제될 만한 거였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정이 있으면 누구 한 사람이 더 부담하는 게 맞다와 땡땡은 당연히 여자목, 땡땡은 당연히 남자목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일부 여현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 며느리라는 사정, 부인이라는 사정에 따라 바뀌면 그건 사정에 따라서가 아닌 거죠. 글이 또 길어졌네요. 날씨 더운데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다들 힘내세요. 참고로 신랑도 댓글 보고 있어요. 전쟁 났다고 알려준 게 신랑이에요. 시부모님 욕에는 속상해 하는데 남자분들 댓글 보면서 내가 더 낫지? 하고 잘난 체 하네요. 신랑도 보고 있으니 악플은 조금만 삼가해 주세요. 대신에 우리 남편은 이러저러 해서 더 낫다 하는 댓글은 계속 올려주세요. 환영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올립니다. 저는 양쪽 모두의 지인이고 1년의 상황을 지켜보다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시선은 어떠할까 해서 글을 씁니다. 제 친구 A와 B가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고 15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 중 A와 B가 고향인 사천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서 각자 살던 중 월세가 너무 비싸서 함께 살아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는 아직 취직 전이었고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B의 경우 인턴으로 세전 150만 원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고 혼자서 월세, 휴대폰, 보험비 등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각자 살던 월세방에 계약했고 종료기간에 맞춰 2월 초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070짜리 원룸을 구했습니다. 각각 500만원, 39만원씩 내기로 결정한 뒤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는 하지 않고 B가 임차인 명의입니다. 다만 가족끼리도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라고 잘 맞는 법은 없죠. A는 전혀 치우지 않는 성격, B는 원체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서로 그것을 감안하여 함께 살기로 결정하였고 B가 8할 정도의 집안 청소를 했고 A가 간단한 요리를 가끔 하는 걸로 정했더라고요. 제가 자주 놀러 갔을 때마다 보이던 풍경입니다. 그래도 이해하며 무난히 살던 와중 A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A, B와 아는 지인 2명이 모여 파티를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생일 당일
지인 2명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파토를 냈습니다. A는 매우 속상해했고 그때 일이 막 끝난 제가 급하게 참석했습니다. 원래 야근이었는데 일찍 끝났어요. A, B와 저랑 셋이서 파티를 하게 된 거죠. B는 A 생일에 맞춰 케이크를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날짜와 시간을 맞춰 유명한 와인바 예약, 명품 화장품 생일 선물도 챙겨줬으며 A는 신나게 유튜브에 올리기 위한 영상과 사진도 찍었고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A가 B에게 저의 사진을 많이 찍어준 것이 속상했다며 울었답니다. 3-4번 찍어주긴 했어요. B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지만 생일인데 속상하게 만든 것이 너무 미안해요. 거듭 사과를 하고 A는 알겠다며 괜찮다고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그러고 며칠 후 갑자기 본가로 내려가서 일주일간 B의 카톡을 씹더니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는 같이 산 지 3개월밖에 안 지난 시점인데 자취를 그만두고 본가로 내려가겠다고 통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 사정이 힘들어져 월세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B는 A에게 상황은 이해하고 어쩔 수 없다만 이미 코로나 이슈가 터진 후에 계약을 결정지었고 둘의 경제 사정에 비해 비싼 월세인 만큼 신중하게 몇 번이고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이렇게 내려가면 조금 그렇다.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알바라도 하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했지만 A는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B는 A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A가 이사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B는 혼자 낼 수 있을 만한 월세에 새로운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저녁 시간쯤 B가 외출 중일 때 갑작스럽게 걸어온 전화라 B는 일정이 끝나 귀가한 후 생각을 정리하여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러나 A는 친구들과 술 마시는 중이라며 혀꼬인 목소리로 통화를 거부합니다. B는 성의 없는 태도와 1년을 채우기로 했던 약속을 감정이 상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깨버린 것이 황당하여 A에게 너무 갑작스럽지만 받아들일 테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며 카톡으로 충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카톡을 본 A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화를 냅니다. 그렇게 서로 감정이 격해지던 중 A가 B에게 부모님 모욕을 하며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다. 욕설과 함께 막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우연히 카페에서 같이 놀고 있는 와중에 일련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얼떨결에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A와 A의 엄마가 B에게 오후 10시, 새벽 1시, 새벽 3시 등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며 소리를 질러대고 이사 비용은 주지도 않고 보증금 500을 바로 내놓으라며 가만히 안 두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A는 이사 비용을 주지 않겠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B는 너가 사정이 안 좋아졌다 하고 친구라서 어느 정도 이해하려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소리까지 들으며 너의 개인적 문제를 내가 수용할 필요는 없다 생각한다며 이사 비용을 주지 않는 이상 와서 살든 안 살든 집주인과 계약이 마무리되어 보증금을 받으면 안 낸 기간만큼 39만 원씩 제하고 남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B는 혼자 본가를 오가며 살아가던 도중 A가 사전 통보 없이 일부 짐을 가지러 오면서 몰래 모르는 성인 남성을 데려왔습니다. 사촌 오빠라고 칭하였지만 저 또한 15년간 그런 오빠가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B는 A만 온 줄 알고 자다 깨서 잠옷만 입은 상태로 문을 열어주었으나 남성을 보고는 수치심에 A만 들어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힘으로 문을 못 닫게 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30분 정도 실랑이 끝에 겨우 닫고 B는 공포심에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남성이 짐을 옮겨야 한다는 이유지만 당일에 챙겨간 짐은 작은 캐리어 안에 다 들어가는 양이었습니다.
그러고도 2시간 동안 계속 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쉼없이 누르고 전화도 수십 통 연속으로 걸며 문 열라고 협박해서 경찰을 불러 보는 앞에서 짐을 빼는 상황도 있었네요. 경찰에게는 남성이 A의 친동생의 남자친구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상황이 모두 마무리되고 모르는 남성이 돌아간 걸 확인한 후 B는 A와 공유했던 원래 비밀번호로 돌려놓습니다. 그때 A가 B의 소지품 하나를 몰래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택배로 보내왔는데 섬뜩한 포장과 무당집에서 쓰는 저주 담긴 듯한 지푸라기와 비꼬는 편지, 호박엿 등을 넣어 소지품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았네요. A 엄마가 무당이긴 해요. 솔직히 처음에는 둘이 좋게 풀었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보자마자 A의 정신 상태가 의심되었고 저 또한 엄청나게 소름이 돋았고요. B는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혼자 그 집에 있으면 가위를 눌리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서 저희 집이나 다른 친구 집에 전전하면서 잠을 자는 등 반년간 편하게 지내질 못했어요.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려 아침 해가 다 뜨고 나서야 잠에 든다고 합니다. 식욕도 없어져서 살은 9kg나 빠졌고요. 코로나로 인턴도 잘리자 알바로 겨우겨우 일하며 혼자 공과금까지 달에 90여만 원을 꾸역꾸역 내왔어요. 시간이 흐른 뒤 친구들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은 A가 사천에서 바로 새 집을 구해서 자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35만원 월세 내기 힘들다고 했으면서 38만원짜리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고 남자친구와 동거도 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B는 코로나는 핑계고 결국 생일 파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거였다고 확신하던 찰나 B에게 소송이 걸려옵니다. 자기가 낸 보증금 500만 원을 내놓으라는 내용으로요. B도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몇 번 서면을 주고받다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B는 A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서 그간 안 낸 월세를 제하면 딱 188만 원이지만 걔가 안 들어온 것도 있으니 250만 원까지 돌려주고 싶다는 입장이었어요. 걔 짐은 가구, 옷가지, 신발, 화장품 등 집에 여전히 많아요. 걔 때문에 소송 비용,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돈을 더 받아야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인 듯해요. 그런데 판사가 피고인 B에게 300만 원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아마 친구 사이였던 젊은 여성 둘이 소액으로 싸우는 거다 보니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걸로 보였습니다. B가 얘기할 때마다 판사는 코웃음 치고 말 자르고 방청석에서 보는데 참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전 둘의 친구였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사실 집 계약을 하고 나면 집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B는 A가 안 낸 월세와 소송비용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과 댓글이 달릴 줄 몰라서 놀랐네요. B의 입장으로 줄을 잃어 글을 작성하다 보니 어느 정도 치우친 면이 있긴 하나 부풀려진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B의 잘못이 없냐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A가 부모를 걸고 넘어지고 모욕해서 B가 너 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정도였던 것 같네요. A는 전화나 카톡을 주고받게 되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욕과 소리를 질렀고요. A의 엄마는 더 했고요. 그냥 A와 대화하다가 또 자기 분에 못 이기니까 전화하고 또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끊고 그랬다가 다시 전화하고 반복.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해 소액이라는 사소한 금액으로 법원 가거나
1년 안에 결과가 나올 리 없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작년 가을부터 소송이 시작됐고 A와 B 모두 각자 법조인 선임해서 종이 서면으로 의견 피력하다 이달에 법원 가서 재판 받고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팩트인데 아니라고 하시니 더 이상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글을 썼겠어요. 그냥 이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B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참고 인내하고 친구라 이해하는 걸 수십 번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냥 너도 똑같이 해버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택배 왜 반송 안 시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지품 훔쳐간 날 B가 소지품 사라진 걸 인지한 후 A에게 연락해서 내 물건 가져갔냐고 물어보자 A가 자기가 모르고 가져갔다며 미안해 택배로 붙일게 라고 해서 당연히 소지품을 그대로 보냈을 거라 생각했다네요. 그런데 겉포장이 이상해서 제가 경찰을 부르라고 했고 B는 복도에서 경찰과 함께 뜯었어요. 그런데 경찰들은 위협적인 물품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만 하고 경찰들이 택배를 버리겠다고 가져갔어요. 그때 B는 소지품도 함께 버려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어느 누가 그걸 사용하고 싶겠어요. 택배 사진은 물론 위 상황 모두 당연히 법원에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큰 효력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지역은 크게 초점 잡으실 필요 없어요. 첫 글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의견만 들어보자는 생각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그냥 생각 없이 정한 거라 의미는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미리 죄송하다 말씀 드릴게요. 무튼 B가 역으로 고소하거나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해봤자 판사가 그걸 이해해 줄 리도 없고 그냥 애때맸다 생각하려는 것 같아요. 소송해봤자 아까운 돈 더 쓰는 거라 B도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럴 돈도 시간도 힘도 없다네요.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친구라 B를 포함한 대부분 친구들이 크면서 점점 타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전학 가서 자주 만날 일은 없었고 연락은 계속 해왔었어요. 정기적으로 1, 2년마다 서로 있는 곳으로 가서 얼굴 보고요. 그래도 우리 떨어져 있어도 변함없다. 이런 느낌으로 오랜 친구로 만나왔어요. 전화도 많이 했고 그렇게 우정을 쌓았네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 어릴 적부터 가족들에게 학대당하는 등 가정 환경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나쁜 언행을 보일 때에는 약간 타이르긴 했으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돼서 계속 친구로 지냈습니다. 사실 친구들 모두 안쓰러운 마음에 보듬었던 부분이 가장 컸어요. A는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거나 심기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작정 SNS에 차단하거나 욕하고 소리 질렀지만 저희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더 잘해주는 타입이었거든요. 저희한테 그러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듬으려 했던 건 저희의 불찰인 듯 하네요. 그러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A가 승무원이라는 꿈도 생기고 활발한 사회활동, 긍정적인 생각도 하긴 해서 걱정 안 했어요.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였고 제가 너무 치우쳐져 생각한 건가 싶어 의견이라도 물어보고자 해서 올려본 거고요. A의 SNS 주소를 언급해달라고 하셨지만 그건 저의 권한이 아닐 뿐더러 공개적으로 밝힐 생각은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A가 제발 자기 행동에 대해 되돌아봤으면 하고 B가 다 털고 올해 시작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추가로 당연히 A와 B는 절교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를 포함 모든 친구들은 B 편에 서서 A와는 절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저주를 믿냐고 하시는데 15년지기 친구가 저렇게 소름 돋는 저주 비슷한 택배 상자를 보냈다는 거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지 저주를 믿어서 힘들어요 라는 글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